똑같은 인습 수준이라고 해도 이 이전에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에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니까 또는 가족에게 뭐 수치스러우니까 이런 의미를 벗어나서 법과 질서에 대한 고려가 들어오면 이것이 4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결국은 이 사회적인 규칙과 계약에 관한 인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데, 약사에게 돈을 지불하려 했다면 약을 훔쳐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이 돈을 지불하고 등가 관계에 있다는 어떤 교환에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4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후에 돈을 지불하려 했다. 이 후에 돈을 지불하려 했다는 것이 왜 후에 돈을 지불하려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봐서 그것은 약사의 권리는 원하는 대로 그 가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훔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답에서 아내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훔치는 것과 별개다. 즉 훔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역시 법과 질서의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법과 질서의 도덕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권위나 책임을 존중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도덕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이나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옳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은 그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습 이후 수준이라는 것은 앞에 두 단계, 즉 대인관계의 조화 그리고 법질서 준수 이 두 단계를 넘어선 인습을 이제 고려하는 것을 뛰어넘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인습을 고려하기 이전의 단계가 아니라 인습을 고려하고, 즉 인습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인습을 넘어선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적 규칙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가 결국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인데, 어떤 그 보편적인 양심, 도덕적인 기초, 원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인습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즉 5단계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것도 그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고 법이라는 것도 누가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에 따라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약을 훔친 것은 옳지 않지만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옳지 않다는 것은 법의 해석이고 이것은 인명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쪽의 어떤 사회 계약,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볼 수,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이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훔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니까 훔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을 수단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훔친 것의 비난성보다는 이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이 누구나 다 훔치지는 않는, 결국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훔칠 수 있고 누구는 훔칠 수 있지 않은데 하인즈의 경우에 훔쳐야 할 뭔가가 있느냐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법이나 질서, 규칙을 어겨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적인 정신,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도덕으로 인정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답을 제시하는 한 그것은 5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이 되게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 법의 절대성이 아니라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법을 존중할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계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이나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의견이 상대적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인습 이후의 수준에서 이 법과 질서, 규칙의 중요성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에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최고 상위 단계인 6단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인데
이것은 보편적 도덕을 따르는 어떤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의 단계로서는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거라고 콜버그 자신도 얘기를 했죠. 인류 중에서는 뭐 공자나 맹자, 뭐 그리스도, 뭐 석가모니, 뭐 이런 성인의 단계에 다다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결국은 양심에 기초해서 모든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 행동을 해도 보편적인 원리의 행동을 맞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통 사람이 다다르기 어려운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상상이 가진 않겠지만 홀버거 자신이 약을 훔치는 것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약도 훔칠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즉 보편적인 얘기죠. 아내를 향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 원리, 인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의 권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되고 이러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원리가 통용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인 보편적 도덕 원리에 향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굉장히 몇 개 안 되죠. 정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심 이것들을 뭐 포괄해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 6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콜버그나 이후의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길리건의 도덕성 발달은 조금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길리건의 같은 경우에는 콜버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 도덕성은 결국 공정성입니다. 아니면 정의. 공정성과 정의 같은 것은 굉장히 페어하고 어떤 이퀄리티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aring이나 compassion, 즉 누구를 돌보거나 누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얘기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돌봄이나 동정심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누구를 위해서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다른 측면의 도덕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justice based morality, 즉 남성의 정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care based morality라고 그런 거는 여성의 정의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여성의 돌봄에 기초한다 그런 거죠. 남성이 정의에 더 치중해 있고 여성이 돌봄에 더 치중해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서는 남성성 여성성의 정의에서 크게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길리건이 1990년대 연구할 당시에 따르면 그 길리건이 말하는 돌봄이나 동정심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론 남성, 여성 모두 공정성, 정의, 돌봄, 동정심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성이 조금 더 많이 justice based를 가지고 있고 여성이 조금 더 많이 care based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길리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길리건은 이러한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딜레마를 하인즈의 딜레마처럼 제시를 했죠. 고슴도치와 두더지의 어떤 그 딜레마인데 고슴도치와 두더지가 있었어요.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이 돼서 동굴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이미 두더지 식구들이 살고 있었죠. 고슴도치는 추우니까 거기서 같이 겨울을 나고 싶어 했는데 두더지들이 처음에 오케이를 했는데 동굴이 결국은 이 두더지들과 고슴도치가 살기에는 좁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슴도치는 자기 가시가 있으니까 동굴에서 살 수는 있었는데 두더지들은 원래 살던 두더지들은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세우니까 밀려서 몸을 베이곤 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더지가 좀 나가달라.
고 말했을 때 고슴도치가 자기는 불편함이 없는데 나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적 상황을 보고 이때 두더지와 고슴도치 중 누가 옳으냐 내지는 고슴도치는 동굴을 떠나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길리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정의에 기초한 대답을 많이 했다는 거죠. 두더지 고슴도치 모두 옳다라는 것은 기초로 하는데 결국 어떻게 그것이 둘이 양립을 할 수 없으니까 타당한지를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타당한지는 결국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라는 거고 대다수는 원래 동굴의 주인이었던 두더지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옳다라는 쪽에서는 결국 고슴도치는 옳지 않다는 거고 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 그걸 물어보면 두더지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고 동굴이 그것을 함부로 침입한 고슴도치는 사유재산을 침범한 정의에 맞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많이. 그런데 반대로 케어 베이스드 모랄리티에 입각하면 이것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에요. 타당한지 누가 옳고 누가 타당한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둘이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고려했다는 거죠. 고슴도치 두더지도 모두 옳은 것이지만 결국은 동굴을 에서 둘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지는 두더지의 입장과 고슴도치의 입장이 둘 다 고려된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좀 더 고려를 하는 그 입장인 것이죠. 예컨대 고슴도치 경우에는 지금 동굴이 좁아서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는 거니까 고슴도치의 경우에는 동굴을 더 파서 동굴을 넓힌 다음에 거기로 가서 방을 나눠서 살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결책. 아니면은 고슴도치의 가시가 문제니까 가시를 다듬던가 가시를 무슨 뭐 수건 같은 거로 감싸서 두더지가 찔리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둘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해결책을 얘기한 것은 여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의 어떤 결과나 아니면 이 당시의 결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학생 중에도 물론 여학생이 일부 포함되고 돌봄에 기초한 도덕성에서 일부 남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이 남학생은 정의에 기초한 도덕성, 모든 여학생은 돌봄에 기초한 도덕성에 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길리건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성의 발달을 반드시 정의나 진실이나 이런 것들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자기 희생이나 비폭력성이나 남을 위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도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길리건이 새롭게 말해준 도덕성의 발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길리건에 의해서 얘기한 도덕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단계로 볼 때 타인을 배려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하는 거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지향하는 거고 어떤 법이나 옳음, 공정성, 타당성, 진실 이런 것은 법과 질서나 사회 계약 정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봄이나 아니면은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여성적인 도덕성이라면 이것이 그 이후에 콜버그식으로 말하면은 조금 더 발달한 도덕성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길리건에 따지면 이것이 아래에 위치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어떤 도덕성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배려의 도덕성이랑 결국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이지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길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두 번째로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친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소셜이라는 것이고, 공격성은 이제 어그레시브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프로소셜이라는 것은 남을 도우려는 경향, 이타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을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가치 발달이랑 유사하게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쾌락적 지향이나 타인 요구에 대한 피상적 지향, 선입견, 인정 중심, 공감 지향, 내재화된 가치 지향,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유사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욕구를 얼마나 일치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타인을 돕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근데 그 피상적인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만 하는지, 아니면 남의 인정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지, 또는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에 의해서 착한 일을 하는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그 어떤 가치, 평등이나 존엄성이나 인간권을 생각하고 남을 돕는지에 대한 어떤 친사회성의 발달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콜버그식의 어떤 도덕 발달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조금 다른 식으로 단계보다는 공격성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도구적 공격성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이익을 얻고 싶어서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적의적 공격성 것은 이익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해서 적의적 공격성이 조금 더 해롭다고 할 수 있죠.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진화론이나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쟁에서 이기는 필연적 수단으로서의 공격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격성도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정신분석적 입장에서의 공격성은 뭐냐면, 주로 프로이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는 죽음의 추동이 있고 삶의 추동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의 추동은 타나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나토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타인에게 전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 추동이 억제되면 안 되고, 이 공격 추동을 표출시켜야지 그 공격 추동이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이트의 심리 성격 이론 발달에서도 봤듯이, 어떤 단계에서 에너지가 억압이 되면 다른 단계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내지는 비기능적으로 발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의 비적응적인 발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화라는 개념에서 보면 결국 이 타나토스를 표현시키는 그것이 카타르시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공격 추동을 표현시키지 않으면 어디선가 그것이 억압돼 가지고 굉장히 비정응적인, 내지는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물학적 추동이 억압됐을 때, 이를테면은 항문기에 억압이 되면은 성인기에는 굉장히 강박적으로 손 씻는 그 강박적인 병리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공격 주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당히 표현하지 못했고 억압이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이 바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화 가설에 따르면 아동이 샌드백을 때리는 직접적인 분노 표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괜히 장난감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톰과 제리, 여러분 약삭 빠른 제리가 덩치 큰 톰을 때려주는 이런 그 만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톰을 혼내면서 톰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자신의 공격성이 해소된다는 어떤 그런 식의 해설도 가능했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정신분석적인 입장이에요. 발달적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이 보편적인 기원이 무슨 진화론이냐 아니면 정신분석이냐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그 행동이 보상을 주느냐 아니면 누구를 따라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잘못된 사회적인 판단에 의한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공격적인 행동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보상 이론이 있고, 그럼 결국은 이런 경우에서는 도구적 공격성이 많이 발현되겠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해를 가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보상 이론이고, 또는 많이들 알려진 그 모델링 티어리는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인형을 가지고 이제 보보 인형 실험 있죠. 보보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뚜기 같이 생긴 인형이 있는데, 반두라의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이 오뚜기 인형 가지고 한 실험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뚜기 인형을 이렇게 때리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서 있는데, 이 교사가 먼저 이 오뚜기 인형을 막 때리면서, 이걸 이제 보부달이라고 하는데, 보보 인형을 막 때려가지고 노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어떤 아동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아동은 때리는 것을 본 아동은 이것을 막 때리면서 놀고, 막 쓰다듬어 주면서 노는 것을 본 아동은 쓰다듬어 주면서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적 행동은 다른 모델을 따라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동은 뭐 폭력적인 TV를 보면 안 된다, 아니면 폭력적인 게임을 보면 폭력성이 강해진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다 모방 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인지적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격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도 있는데, 도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공격적인 아동이 왜 공격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또래의 행동 원인을 적의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 잘못 인지한다는 거죠. 나에게 친구가 팔꿈치로 자신의 팔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공격적인 아동은 제가 왜 내 팔을 때리고 갔어? 일부러 그런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적의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적의적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밀친 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의를 가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 인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적의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이 덧지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비 교사로서 학생의 공격성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격적인 학생들은 대체로 사회적 단세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의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은 의도 판단을 굉장히 왜곡돼서 한다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자기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어떨 때는 공격적인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만이 나의 이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말로나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얘기를 하면, 공격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격성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행하는 공격성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해가 갈지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동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경우가 되게 필요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공격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다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상대한테 자기를 향한 분노나 아니면 복수심 이런 거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쟤를 때린다고 해서 제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너를 또 해할 수도 있고, 또는 네가 지금 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쟤를 때렸지만 사실은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국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면 상당한 많은 부분의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2번째는 분노의 어떤 수준이 높으면 공격성으로 표출되기 쉽기 때문에 분노를 공감으로 대치를 하는 그런 훈련이, 이것은 정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또래와 갈등에 있을 때 자기의 분노, 내가 지금 화나는 상황보다는
내가 화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즉 공감 훈련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나의 화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공격적인 행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나지만 잠깐 나의 관심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쟤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쟤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낄까? 어떻게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공감 훈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공격성이 유발되는 상황은 갈등 상황인데 갈등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은 뻔한 거죠. 친구와의 갈등 상황, 뭐 어린 아동애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누가 먼저 노는 거 아니야, 놀리는 상황,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친구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싸우는 상황, 뭐 게임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데 친구가 뭐 다른 뭐 수를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한정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면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공유하는 방법을 룰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고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는 그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은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게임을 통해서 공격성이 꼭 나타나지 게임마다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흔히 소리내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think aloud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화나는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 공격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공격성을 예비 교사로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